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우리 경제가 각종 지표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관심입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해온 수출은 넉 달 만에 한 자릿수 감소세로 개선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 생산과 수출, 투자 모두 트리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반가운 경제 회복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일까요? 엇갈린 전망들, 또 남은 변수들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종욱 교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경제 좋아지는 겁니까? 7월 수출 감소세가 확연히 줄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뭔가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확신해도 될까요? 예, 제가 볼 때는 많은 국가의 그 소비자들이 코로나19에 한 3개월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이 바깥 활동에 어느 정도까지는 바깥 활동을 해도 된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 우리 7월달 경제 지표가 특히 우리 같이 이제 대의원도 높은 한국 경제가 좀 더 좋아지는 기회가 됐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어떤 조금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예. 국별로라든지 또 품목별로 이런 데 변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미중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전체 이제 수출가 한 40% 정도 예, 되는데 예. 다행히 이 중국은 지금 한 2.7%? 과거 2.5%, 네. 지난달에는 6.8%까지 올라갔는데 네. 중국은 올해 2.5% 내려갔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에서 7.7%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살아나는데 아직까지도 미국을 제외한 이유는 조금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경제 회복이 아주 더딘 것 같습니다. 예. 수출 부분에서. 그래도 지금 수출에서 우리가 과거 5월달의 경우에는 두 자리 숫자 25% 정도의 감소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 24%, 그다음 10% 하다가 7월 달에 다시 한 7% 한 자릿수로 돌아왔다는 것은 예. 그 수출 부분이 한국 경제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대부분 우리나라 수출 제품이 제조업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제조업이 많다는 것은 고용 창출 능력이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 경제의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긍정적 신호가 아닐까 다들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수출 개선을 이끈 품목들을 보면은 예, 예. IT 가전이 선방을 했고 예. 특히 좀 주목되는 게 그동안 이제 수출이 급감했었던 자동차가 예, 예.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미국 수출 자체가 4월 달에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5월 달부터 23%, 그다음 10% 하다가 다행히 7월 달에 지금 발표된 거 보면 약 14.4% 정도로 자동차가 미국 수출이 플러스로 올라서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다행스럽고 우리가 그동안에 자동차가 사실은 미국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수출이 잘 안 되면은 미국 수출 자체가 네. 한마디로 말해서 부진할 수밖에 없는데 네. 예, 예. 이번에 아주 자동차가 아주 선방한 것 같습니다. 어. 그 대신에 이제 자동차 대신에 이제 새로운 수출 품목이 우리나라 특히 이제 컴퓨터가 한 77% 정도로 수출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바이오 헬스가 또 한 30 몇 프로 정도인가 해서 예, 47% 47%. 서 사실 우리의 수출 주도 품목을 이 과거에는 뭐냐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그다음에 그 석유 제품 이런 거 있는데 그 두 개가 끼어들면서 상당히 새로운 어떤 수출 구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수출 구조의 변화 이런 거 어떻게 좀 시그널이 아닐까 예. 이런 긍정적인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진한가요? 여전히 부진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게 이제 대면 산업에서 주로 쓰는 게 철강이란 말이죠. 이를테면 이제 철강을 많이 쓰는 가운데 하나가 자동차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미국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공장을 샷다운 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철강하고 이런 거는 아직도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게 이제 제조업 부분에 공장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건설 이런 부분이 돌아가야 되고 이제 조선 산업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이런 것이 이제 활성화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게.
근데 그게 좀 긍정적인 측면은 지금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석유화학이라든지 석유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대홍수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4,5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또한 그 경제적 손실 규모가 30조 원이 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3분기부터는 중국 쪽에서는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가전 제품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판서부터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그 대면 경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달 이후부터는 대중국 수출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7월에 석유하고 철강이 부진한 거로 나왔는데 예. 이런 부분이 대중 수출이 8월 이후에 좀 괜찮을 거라고 괜찮아질 그렇게 좀 거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현재 그 중국에서는 6월 달 이후부터 양자강 유역에 대규모 홍수들이 일어나면서 실제 그 지역이 석유화학공단서부터 시작해서 소재공단이 많았는데요. 수입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수출은 우리의 그 상당히 주력 산업들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8월 달부터는 회복이 되기 시작할 거고요.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또 비대면 산업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디지털 산업들이죠. 뭐 5G라든지 AI라든지 뭐 이런 종목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일상 소비재 그리고 중국은 소재와 중간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수출은 하반기부터는 빠른 회복을 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사실 7월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수출이 7.7% 늘어났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증가율인데 이게 아무래도 미국의 그 정부 지원금 그로 인해 소비가 늘어난 그런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3월 중순서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무려 3억 조 달러의 그 재정을 풀었고요. 또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 사상 최저의 그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적용받으면서 주택 경기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3조 달러의 그 재정 지출 중에서 2조 8천억 달러를 소비를 했는데요. 이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그 컴퓨터라든지 그리고 5G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를 자극시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동시에 플러스로 돌아선 게 21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예.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런 추세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중 마찰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아무래도 중국에 수출하는 게 이제 주로 부품, 소재 이런 쪽을 수출하는데 중국은 결국은 부품 소재를 받아가지고 가공을 해서 이제 해외 수출하는 건데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그 강화시키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중간재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제조업체들이 이 공급망 자체를 좀 다변화하면서 일단은 중국을 통해 수출하는 것보다 베트남 이런 쪽 이동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좀 전개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 분명히 우리는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중국이 내수 경제가 있으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 사실 보면 지난 분기에 마이너스 6.8% 하다가 이번에 우리가 3.5% 정도 성장한 것도 보면 사실 이 사람들 내수 경기라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이 자체가 중국이. 그래서 중국이 미중 무역 갈등이 생길수록 아마 내수는 지속적으로 부양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다 그러면 한국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희망이 있지 않나. 아까 우리 또 이야기하신 대로 또 양자강 홍수로 인해 가지고 뭐 피치 않는 정부의 재정 지출에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7월이라는 게 이제 3분기의 첫 달이잖아요. 첫 달이죠. 지난 6월 보면은 생산, 소비 굉장히 다 설비 투자도 다 늘었어요. 다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 기대대로 3분기 어떤 V자를 닮은 상당히 큰 폭의 이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이제 반등 폭으로는 V자 같은데 지금 이게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안 좋은 상태에서 좋아지는 데는 확실히 눈에 띄는데 지금 이제 이게 딱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나서부터 어떻게 좋아져 갈 것이냐는 저는 생각할 때 상당히 행보를 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아직도 중국이나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 이게 아직까지도 이제 주 흐름이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미국에 도대체 5월달에 대학생이 졸업했는데 대학생 졸업생들 어디서 뽑냐? 우리끼리 그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럼 답이 뭐냐면 하나도 없다. 유일한 회사 하나가 뽑는다. 어디일 것 같냐?
아마존 못 뽑는 거예요. 네. 나머지 쪽은 하나도 안 뽑거든요. 미국 기업들이 그냥 미국 뽑는다 기업들이 이거죠? 뽑을 수가 없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 이제 아마존의 물품을 공급하다든지 예. 이런 쪽으로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겠지만 예. 그렇지 않고는 뭐 지금 미국도 오히려 제조업하는 데는 고용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가운데서 미국 경기가 살아나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한 것도 있는데 미국 경기 살아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정부는 역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3분기에 확실한 경기 반등을 자신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한 예.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하지만 그 1, 2분기보다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뭐 우리나라의 그 기업의 투자 심리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제조업 PMI를 봤을 경우에는 7월 달이 46.9로 나왔는데요. 네. 전월 대비 3.5%포인트 정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8월 달 이후에는 전 세계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과 관련된 수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해줄 거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는 플러스 20% 그리고 중국도 3, 4분기에는 6%대 성장으로 안착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뭐 수출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계속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도움은 현재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화해라든지 틱톡과 관련된 제재가 계속 가해지고 앞으로 추가적인 위챗에 대해서도 제재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홍콩을 탈출했던 많은 기업들이 아시아 대표처로 이전하는 작업들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뉴욕 타임즈처럼 많은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온 특히 서울이라든지 부산 그리고 전주, 인천 쪽으로도 관심들이 지금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런 그 다국적 기업들이 만약에 올려왔을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산업까지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이 중국의 IT 업체를 중심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기업들한테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틱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안에서도 상당히 인기 있고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그 사용자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틱톡 사용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도 그리고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쪽에 반사이익이 받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도 이와 같이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제공한다든지 SNS를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들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많은 그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광고 효과뿐만 아니라 매출도 증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그 효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 간의 그 기술 패권 전쟁이 현재는 그 단기전에 끝날 가능성은 없고요. 이 부분이 좀 만약에 군사적 패권과 관련된 스몰 워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 전개에 따른 한국 기업의 반사 이익을 보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아까 사회자께서 얘기한 대로 우리 홍 부총리께서 네. 자꾸 이제 V자 반등을 하겠다. 3분기에는 확실히 좋아진다 이러는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이러는데 사실 우리 2007년 이후에 경제학에서는 사실 2007년 이후에 미국이 경제가 회복돼 가는 과정에 그 18개월 걸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경제학자들은 불황을 분석할 때 그러니까 불황 이전, 불황 동안, 그다음 불황 이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도 포스트 코로나 같은 경우도 보면 분명히 이 불황은 뭐냐면 1년 넘게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갖다가 포스트 코로나 이전, 그다음에 코로나 동안,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예. 아주 우리 정부 당국과 이런 전문가들이 계속 그냥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로만 생각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코로나 중간이 없다 이런 얘기. 중간 단계에 대한 거. 예. 중간 단계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잘 매니지해 나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냥 뭐 언론을 보거나 많은 또 이 출연자들 보면 이미 학자들은 그렇게
우리 2007년의 불황을 통해서 학계는 세 가지 단계로 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자꾸 우리 홍 총리나 주변 사람들은 아니 지금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아요. 네. 눈으로 지금 이제 내년 뭐 구글 같은 경우 내년 8월 돼야 이게 재택근무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눈을 보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자꾸한 그냥 비포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V자 만능 이야기 자꾸 한다 이거야. 근데 만약 우리가 한번 실제 한번 그렇죠 느끼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극복하지 못하고. 언제 극복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아직은. 그럼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둘인 코로나를 겪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차근차근 해갈 것이냐. 우리 지금 7월달 경제도 좋아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해 가는가. 질병본부도 배우고 사람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상황하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바깥 활동할 수 있느냐. 미국 같으면 실내의 식당은 못하게 돼 있지만 실외 식당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이 요령을 터대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인 코로나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정책 당국자들이 교수님 말씀은 이제 정부 쪽에서는 코로나가 이제 좋아지는 상황을 가정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장기화되는 거 재확산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 기간에 대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해야 되는데 제가 TV를 보거나 이렇게 우리 글 쓰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이미 2007년 불황 극복하면서 1년이 넘는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계절적 요인이 아니거든요. 구조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 구조적 요인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낙관적인 희망을 준다는 거는 적절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네. 조 소장님, 만약에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을 생각한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2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거의 33% 감소했잖아요. 그런데 3분기에는 워낙에 2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좀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일반 경제에서 생각하는 대로 V자 회복이 될 것인가? 결국은 그런 게 우리가 기대를 할 것인가? 그런 데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글의 이동성 지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면 스마트 웹을 통해서 위치 정보를 확인해서 뭐 소매나 오락시설 방문자 수가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또한 그 직장의 방문자 수라든지 숙박 인원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6월 말 이후에 그 코로나 감염이 다시 확산이 되면서 조금씩 위축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준 같은 경우에도 통화 정책의 기본으로 쓰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다시 위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3분기에는 아무래도 기저효과로 인해서 20% 이상 그 플러스 성장을 하겠지만 4분기 그리고 내년도에는 성장이 조금 위축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경제나 주식 같은 경우는 성장 기대가 가치를 창출해주는 면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사회 구조가 더 바뀐다든지 그 이후에 새로운 산업들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주식이라든지 모든 게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현재 그 대면 산업이 위축이 됐다고 해서 앞으로 미래 가치까지도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미국의 경우에 지금 그 경기부양책 5번째 경기부양책을 놓고 미국의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워낙에 지금 의견들이 팽팽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네, 이번 주가 가장 고비인데요. 이번 주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못하면 의회가 이제 여름 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9월 달이 돼서야 미국의 재정 지출이 확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당장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8월 중에 최대 그 $1,200까지 현금을 주지 못하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소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7월 말로 끝난 10억 급여 같은 경우에는 연방 정부가 $600를 보조를 해줬는데 이 부분이 끊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그 소비는 절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죠. 이 지원책이 확정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고용과 관련해서는 40% 정도가 해고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항공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크루즈선이라든지 여행산업들이 직격탄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데 당장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른 거는 몰라도 10억 급여와 관련해서는 부분적인 합의를 도출해 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 지표 같은 경우 이미 악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실업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1,701만 명이 지금 실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신규 실업 신청 건수가 2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월 달만 하더라도 실업률이 14.7%였고요. 6월 달은 11.1%까지 떨어졌지만 서부나 남부 지역의 감염자가 확산되면서 현재 감염자 수가 440만 명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고용 회복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급브레이크가 걸린다면은 3분기에 20% 성장을 하겠지만 실속은 없는 성장이 될 가능성이 고용 없는 중국처럼 고용 없는 성장이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 성장 그 잠재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래 대중국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7월에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이제 예. 어제 이제 워싱턴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다른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이제 8월 달하고 9월 달 휴가가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산의 고비다. 수영 들어가고 등등 하는데 사람들의 지금 해변으로 이제 가버리고. 언택트인데 예. 콘택트 시절에 휴가 기간이. 그래서 미국은 휴가 시즌이 끝나봐야 이 코로나가 어떻게 진정될지 이도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제 대도시인 애들이 휴가를 가는데 이거 차를 빌려 가는 거 이 자체가 차도 겁나대가 누가 이걸 썼는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미국에서 하반기 경제가 좀 좋아질 거냐 어떤가는 이 여름 휴가 끝나고 났을 때 코로나 확산이 어떤 식으로 파급될 것인가가 끝나봐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과연 재개될 그렇죠. 제대로 재개될 건지 제대로 될 아닌지 것인지 정하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이전에는 뭐 말하기 어렵다.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분들 이야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휴가 안 가도 되지만 그런 분들은 휴가는 거의 필수 조항에 속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미국에서 FRB 같은 경우도 포웰 의장이 이 미국의 경제를 주식에 보고 있다 하는 것도 올 여름 휴가 끝나고 다시 한번 보자. 이런 개념이 큰 것 같아요. 자체가. 그렇군요. 예, 예. 예. 미국은 그렇고 조 소장님, 중국은 그럼 우리가 굉장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V자 회복을 하는 것 같은데 성장률이 2분기에 11.5%인가 그랬잖아요. 숫자 믿을만 합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GDP와 관련된 통계 방식이 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 중국에서는 우선 지방 정부가 그 통계 수치를 보고를 하고 중앙에서는 이거를 각 성별로 그 이동한다든지 그리고 또 가공무역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빼고 하는데 보통 한 10% 정도는 그래도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중국의 성장은 투자 주도의 성장이었고 그다음에 소비라든지 그리고 고용 창출이 없는 성장이라는 점에서는 일시적으로 보이는 손인 중국 정부가 나서서 그 수요와 공급을 창출해 줬는데요. 특히 중국에서는 이번 그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 활동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 산업들 관련해서는 상용차와 관련해서 신규 판매되는 분량이 3분의 1을 정부가 구매를 해주고 이거를 지방 정부에 다시 내려주는 형태가 됐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현재 그 통계 수치가 좀 과도하게 지금 높게 책정된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그렇게 그 미국과 같이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신형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서 5G라든지 ABCD 5G라 그래서 뭐 AI 그리고 디지털 통화라든지 뭐 그 클라우드 같은 쪽에 투자를 앞으로 좀 더 확대시키고 조기 달성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처럼 그 비접촉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는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경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을 꼽자면 대형 기술주들의 활약인 것 같아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실적이 1,000억 달러 이상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주가가 무려 57% 넘게 상승을 했고요. 특히 가팜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들이 전부 이제 플러스로 전개가 되면서 페이스북, 구글은 주가가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25%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가팜주의 시가총액이 S&P 500 전체 22%를 차지하는데요. 20%. 예, 그래서 5개 종목의 시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아무래도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서 그 항공사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지금은 비저촉 산업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많은 자금이 몰렸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2분기 실적을 보면 이들 비저촉 산업들의 실적이 두드러진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5개 종목의 주가 수익별 PER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 지표를 보면 34배 정도 수준이지만 과거 2000년 닷컴 버블 때 빅5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PR이 54배 정도 수준이었던 걸 비교하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경계 매물이 좀 출회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 자금들이 투자했던 자금들이 한국에 유입될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미국의 ETF 펀드라든지 그리고 패시브 펀드들 같은 경우는 신규 펀드 설정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홍콩과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기술주들을 계속 매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오르긴 했어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가팜이라는 게 구글, 또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죠. 예. 네, 그러면 시가총액이 2008년에 비해서 비중이 더 아직은 높지 않다는 얘기면 상승할 여력이 더 있다는 게 우리 소장님 분석 같은데 미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고평가 논란이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현재 추가적으로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시켜 줄 수 있느냐를 보는 문제고요. 특히 가팜이라고 하는 5개 종목들의 실적이라든지 이익 창출 능력은 뛰어나지만 나머지 다른 기업들, 특히 3개 기업 중에서 1개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정권 교체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서 좀 시장의 높은 눈높이를 맞춰줄 수 없다는 점에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가팜의 매출과 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또 이 부분들은 고스란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한국 시장, 특히 중국에 있는 기술주 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같은 쪽은 고스란히 반사 이익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활약하고 있고 전망도 지금 밝은 상황이죠. 사실은 미국의 기술주와 한국의 기술주는 구조적으로 다르죠. 미국의 기술주는 글로벌 기술주고 예. 한국의 네이버와 다음은 로컬 기술주라고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경제학에서 범주를 나눌 때 예. 글로벌, 리저널, 로컬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밖에 나가서 네이버를 별 쓰는 일이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네이버하고 다음 같은 경우는 우리 로컬 기술주로서 상당히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오히려 우리나라의 기술주 하라 그러면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산업의 구조가 변한다 그러면 친환경 쪽으로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환경 네. 쪽으로 변하는 부분에서 기술주 이를테면 우리 2차 전지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수소차라든지 이 새로운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우리나라 전 세계 인류가 CO2를 가지고 한 110년을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럼 CO2로 해가 지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코로나 왔으면 나머지 한 110년 정도는 CO2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려 그러면 CO2를 얻게 하는 이런 것이 차세대 기술주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수소라든지 수소. 이런 식의 쪽으로 가는 바이오 제약 이런 거 그렇죠. 어떻습니까? 바이오 제약 같은 마찬가지죠. 바이오 제약 이런 쪽에서 우리의 잠재력이 있지 않을까. 제가 이 출연하고 나서 누구를 만났더니 교수님 앞으로 출연하시면 바이오 제약할 때 꼭 이런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바이오 제약에서 이렇게 좋은 킷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연구진들 여성 연구진들의 손놀림이라는 거예요.
섬세한. 섬세한 예. 손돌림, 우리나라의 이 여성분들이 이 손돌림 안 하잖아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까?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씨름도 예. 아주 이 손돌림의 테크닉이 되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바이오 헬스 산업에서 이제 실험을 무지해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런 쪽에서의 우리나라 여성 인력들의 파워가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또 우리 새로운 산업 아니겠느냐. 아까 우리가 이제 신규 산업에서 보면은 우리 생각도 안 했는데 컴퓨터하고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가 크게 성장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의 기술주는 뭐냐? 네. 생각해 보면 친환경과 오히려 바이오 이런 쪽이 아닐까 네.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미국 경제 동향에 비춰본다면 이 달러 가치가 상당히 약세 지금을 보이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 테크주라든지 한국 테크주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화폐 그 체력을 나타내는 그 달러의 그 실제 실효 환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가장 안 좋은 나쁜 상황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일본 엔화라든지 유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투자가들은 자산 가치 보존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이라든지 무국적 통화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쪽에 많은 자금들이 이동하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특히 현재 그 우리나라의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는데 또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유틸리티로 그러니까 공익주로 접근하는 이런 그 시각이 상당히 좀 팽배되고 그게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틸리티로 본다는 것은? 최근 들어와서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나 스마트폰을 켜면서 내용을 확인하고서 시작하고요. 뭐 광대역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스트리밍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미 필수 그 서비스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온라인 쇼핑이나 뭐 재택 근무 시대가 이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물이나 그리고 전력과 같은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산업으로 이제 변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뭐 자동화 기술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서 로컬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로 진출해서 글로벌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좀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주식도 좀 사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좋은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어떤 데 관심을 가진 기업이 있다 그러면 네. 정말 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를테면 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면 그냥 글로벌 시장에 납품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글로벌 시장의 플레이어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공부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서플라이 체인이 다시 짜져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우리나라 같이 제조업이 강한 나라에는 새로운 기회가 아닌가. 그걸 잘 살리면 우리나라의 이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저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